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이런 전황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황이고 이 사진들을 보면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러시아군의 이 전차, 장갑차들이 정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 그냥 각각 다른 데서 이렇게 다 파괴된 거를 끌어모아 놓은 마치 폐차장처럼, 근데 사실은 아니고 정말 전투하다가 박살이 난 이 어마어마한 잔해들, 놀랍습니다. 거의 뭐 이 오신트 소식통의 주장으로는 한 전투에서 1,500명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1,500명 사상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전투 현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는 이유가 있다. 정말 썩어 빠진 이 장군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지움 축선 러시아군 병력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 경보병 부대의 기습을 받아 격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폴란드제 미사일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움 서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 예하 병력들이 공습에 나선 러시아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폴란드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군 공군사령부가 현지 시각 5월 11일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오늘 이른 시각 하르키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제95 공중강습여단 방공대대 장병들이 피오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와 다수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 라며 이번 전과는 폴란드가 제공한 대공 미사일로 거둔 첫 공격 헬기 격추 기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한 최신형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피오룬 시스템은 폴란드가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등을 비교 평가해서 이들의 장점만을 합쳐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높은 민감도를 가진 고성능 적외선 시커와 어깨 견착식 미사일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1.82kg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6.5km의 사거리와 4km의 유효 고도를 갖고 있어서 헬기나 저고도 침투 항공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지난 2월 전쟁이 터진 직후 자신들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피오룬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0만 달러도 안 되는 미사일로 1,500만 달러짜리 헬기를 잡았다 라며 미사일을 제공해준 폴란드 국민들께 감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카모프 52 헬기, 도대체 센서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근거리의 맨페즈 진지도 식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카모프 52, 자, 이 동축 반전 이 로터를 가진 세계 유일의 공격 헬기죠. 앞으로 뭐 미국에서 이런 형상의 공격 헬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는 동축 반전으로서는 세계 유일의 공격 헬기. 정말 뭐 이 어떤 그 위압적인 포스,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대단히 멋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카모프 52가 무슨 뭐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굴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카모프 52 헬기는 여기 있는 이 로터가 확 떨어져 나가면서 유사시에 조종사가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사출 레버를 누르면 이 로터가 확 떨어져 나가면서 이 조종석이 사출을 해요. 그런 세계 유일의 공격 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사진이 따로 공개가 안 되어서 조종사가 사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격추됐다. 그런데 이 격추한 미사일이 이제 화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제공한 스팅어라든지 이런 미사일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많은 전과를 거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폴란드가 자국산으로 자체 개발한 이 미사일, 이게 2016년 개발 완료했는데 이 피오룬 미사일을 자기네들도 이제 막 깔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 개발 완료했으니까 그걸 완전 새 거죠.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자기네들 쓰고 있는 그걸 이제 갖다 줬는데 이게 처음으로 공격 헬기를 격추했다. 뭐 다른 전과 기록은 있겠지만 공격 헬기, 그러니까 뭐 자랑할 만한 거죠. 이 카모프 52 같은 경우에 1,500만 달러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 사면 한 3천만 달러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공격 헬기를 격추를 했는데
카모42 계속 떨어지는데, 자, 여기에 분명히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가 계속 탐지를 하면서 이 혹시 위협이 될 만한 적이 없나 다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갑자기 확 솟구치면 바로 그냥 또 피신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라고 선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쏘기만 하면 떨어집니까? 정말 러시아제 무기가 이렇게 형편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폴란드 국산 무기가 이렇게 러시아 최강 공격 핵기를 격추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사진들과 함께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지움 일대 전선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빌리호리브카 전투에서 이틀 만에 러시아군이 최소 1,500명이 전사했다는 소문이 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돌파가 불가능한 곳에서 무리한 도하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이틀간 세베로도네츠크와 리만 사이의 중소도시 빌리오리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1,5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고만 알려졌던 빌리오리브카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이 이틀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빌리오리브카 도하 작전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합동작전에 말려들어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패퇴했다고 전했습니다. 빌리오리브카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배후에서 강타하기 위한 돌출구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유역 중 강폭이 매우 좁은 곳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 부교를 설치하고 제41연합군에서 차출된 다수의 BTG를 밀어넣으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도하를 시도한 지점은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집중 화력 계획을 짜놓은 곳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은 무려 7개의 부교를 설치하며 대대적인 도하를 시도했고, 실제로 상당한 병력을 도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엄청난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현장에는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의 잔해가 널려 있었고, 여러 개의 부교도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잠정 전투 피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투에서 최소 1,5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단일 전투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질 것이 뻔한 전장에 병력을 밀어넣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라고 악을 쓰고 있는 러시아 지휘관들, 계급과 직책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무능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이 아까 보셨지만 한두 장이 아니죠. 자, 여기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리고 뭐 이 화면에 안 보이는 화면, 이 사진 한 장에만 10대 이상의 전차, 장갑차가 파괴되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정말 뭐 놀랍죠. 자, 지금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무리한 도하를 감행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 세베로도네츠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2월 말부터 여기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2달 반 동안 때려도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동쪽, 당연히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이 루안스크 지역이고, 그리고 이 북쪽, 그렇게 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때문에 완전히 장악이 안 되고, 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워낙 S자로 꼬불꼬불 있으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을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보다 훨씬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이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이지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끝단이 세베로도네츠크인데, 이게 이제 난공불락으로 안 되니까 러시아군들이 이 북쪽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 지역 빌리오리브카 여기를 때려서, 그리고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뒤에서 치려고 포위하려고 이 빌리오리브카 쪽으로 도하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런 지점이 여기 취약 지점이다 해서 이쪽으로 도하할 거야 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생각을 하고 이미 여기다가 화력 계획을 다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화력 계획이란 거 이미 다 이제 섹터를 정해놓고 자 1-1 그러면 1-1에 뭐 10발 그러면 포병이 따라서 1-1이 어딘지 뭐 미리 아는 거죠. 좌표 따로 불러주고 뭐 이러면 시간 가니까 1-1 또는 1-3 뭐 1-3에 뭐 22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딱딱 때려주는 이런 화력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곳인데 뭐 이를테면 범의 아가리 아니겠습니까? 그 범의 아가리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강이 정말 S자로 완전히 뭐 꼬여 있고 S자도 넘었죠. 뭐 이거는 뭐 완전 팔자로도 꼬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점을 아주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완전히 화력 계획을 다 짜놓고 대기하고 정찰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러시아군이 도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하하고 있는 놈을 때리면 그냥 앞에 그냥 뭐 건너오던 그 장비들만 파괴가 되고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이 인근에다가 또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 그리고 전차 부대를 또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이들이 러시아군이 다 도하할 때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차들이 도하하는 그 시점에 이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오다가 그냥 뭐 다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도하 작전, 도하 훈련 하는데 혹시 훈련 참관하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하할 때 정말 전차들, 장갑차들 진짜 긴장합니다. 그리고 도하 딱 성공해서 무트로 딱 올라가는데 이때도 취약한 시간이에요. 그 시점을 그냥 다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강을 건너오던 그 장비들은 당연히 수상될 테고 그리고 건너와서 아직 전투 준비가 안 갖춰진 이런 장비들 그냥 바로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격을 한 장비들도 그 화력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포격을 해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이 이 부교를 7개를 동시에 설치해서 즉 다리를 7개 놨다는 거죠. 7개를 설치해 가지고 동시에 확 건너가는 겁니다. 러시아군 나름대로 이제 뭐 그래서 한 개 여단 이상을 동시에 확 건너다가 조금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건너가니까 우크라이나군을 확 밀어붙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재파 공격 그러니까 1파, 2파, 3파 이 공격이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확 건너가기 위해서 7개를 했는데 자, 이 화면에만 지금 다리가 3개가 보이죠? 하나, 2개 부서져 있고 지금 여기 초입에 그냥 부서져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이 화면에만 부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아까 확대한 게 첫 번째 보셨던 사진인데 여기 지금 아까 이 전차는 아까 여러분들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에만 11대 정도의 전차 장갑차가 부서져 있고 그리고 강 건너 여기는 이제 러시아 영역이죠. 여기는 공병부대들 완전히 그냥 지금 다 박살나 있죠. 공병부대 진지까지 지금 다 때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고 있던 전차들을 다 때리면서 그러면 이 다리에서 건너고 있던 전차 장갑차들 당연히 지금 수장됐겠죠. 자, 숲입니다. 이제 건너와서 이제 기동을 하는데 기동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또 화력 계획을 딱 짜놓은 곳을 향해서 때려버립니다. 지금 뭐 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대. 지금 이 사진에만 지금 11대가 보여요. 이거보다 제가 더 큰 사진 봤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숲에서도 포격을 받아서 깨집니다. 이건 이 전차전을 붙어서 한 대 한 대 깨진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일시에 그냥 다 제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포격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까 이 사진하고 지금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여기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10. 그러니까 이 사진에도 지금 10대의 전차 장갑차가 부서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뭐 대전차 미사일 쏴가지고 한 대 격파하고 한 대 격파하고 이게 아니죠. 그냥 포격받아서 일시에 그냥 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진에 10대만 지금 보이는데 10대 같으면 한 개 중대죠. 또 이 사진에 지금 11대 정도가 보이는데 또 한 개 중대죠. 이 사진에 지금 또 11개 정도가 보이는데 또 한 개 중대죠. 이것만 따져도 한 개 대대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거, 또 사진에 안 보이는 거, 이러고 다 합하면 도하 작전에서만 러시아군이 한 개 여단급이 다 사라져 갔다라는 것이고 지금 오신트 소식통들이 여기다가 1,500명이 전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1,500명보다는 1,500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가 맞지 않는가. 워싱턴 소식통들은 데드라고 했는데 데드는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래서 이 정도 피해를 한 개 전투 현장에서 입었다 그러면은 이 전투 현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금 이지움 축선에서 우크라이나 군 중에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죠. 제17 전차 부대가 여기에서 백업으로 해주었고 그리고 전방에서는 57 기계화 여단이 이 러시아 군들을 경멸하는데 선봉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을 짠 사람은 뭐 제갈공명 같은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 러시아군의 작전을 짠 사람은 뭐 도대체 뭡니까? 사관학교 나왔나요? 뭐 삼국지 소설이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할 텐데 정말 희한하기만 합니다. 놀라운 전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러니까 러시아군이 망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군 장병들은 무능력한 지휘부의 작전 수립과 지휘,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형편없는 처우, 갈수록 악화되는 전황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져 전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을 시찰했던 러시아군 최고위급 장성이 패전 책임이 있는 야전 지휘관에게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 지휘관은 그 해당 장성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군 장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11일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군 장병들의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소문을 전하면서 이 소문 때문에 일선 러시아군 장병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문의 전말은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혼자 탈출한 무능력한 대대장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월 하순 수미 체르니히우 전선의 러시아 중부 군광구 사령관인 알렉산더 라핀 상장이 전선 시찰을 나왔는데요. 그는 현장에서 한 장교에게 특수 군사작전 중에 특별한 영웅심을 보인 것을 치하한다며 조국 공로 표창과 용기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전장에서 치러진 이 수여식은 러시아군 선전 채널인 지베즈다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는데요. 문제는 훈장을 받은 장교의 신원을 알아본 지인들에 의해 터졌습니다. 훈장을 받은 인물은 데니스 알렉산드로비치 라핀 중령으로 제2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 예하의 제1근위 전차 연대의 연대장이었는데요. 그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최정예 부대의 연대장 자리를 꿰찰 정도로 아버지의 든든한 후광 아래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전 첫날 수미와 체르니우 중간의 동북부 국경선을 가장 먼저 넘은 선봉 부대의 연대장이었지만 실전에 투입되지 않고 후방에만 머물렀는데요. 키우 동부 브로바리 전투에서 제90전차사단 주력이 패퇴하면서 급히 브로바리 남쪽의 보리스필 공격 명령을 받고 투입되었다가 고립되어 이후 부대는 산산조각 나서 전열도 갖추지 못하고 국경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생還한 장병들은 이후 자신들이 보리스필 일대에서 고립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들의 지휘관이 어딘지 모를 안전한 후방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훈장을 받고 TV까지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들이 러시아 국방부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자 4월 중순부터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 중에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은 우리는 지금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장군의 아들을 데려와 참호에 세워놓아라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위 지휘관들의 무능으로 장병들은 사지에서 하루하루 겨우 생존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훈장 노름이나 하고 있는 러시아군 지휘부의 행태가 러시아 장병들의 분노를 점점 더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베즈다 TV의 당시 선전 화면이에요. 자, 이 사람이 라핀 상장 중부 군광구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라핀 중령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연대장인데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의 연대장인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BTG로 다 재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BTG 대대장이 되어서 전쟁에 참가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지금 이런 훈장을 수여한다? 이 아버지, 이 사람이에요. 푸틴 대통령에게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아들은 어떤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냐?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 전쟁 초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키우죠. 키우의 동북 쪽에 체르니우가 있고 이 체르니우 쪽으로 하나의 축선에서 치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수미가 있습니다. 수미에서 거의 정서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수미와 체르니우의 중간에 흘루이브라고 있어요. 이 흘루이브에서 대각선으로 치고 내려오고 해서 키우를 동쪽에서 세 군데 방향 그리고 크게는 이 아래에 하르키우에서 또 치고 들어가고 해서 네 군데 방향에서 치고 들어가고 서쪽에서 이제 하나 방향 해서 다섯 군데 방향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키우를 에워싸는 이런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 이 서쪽에서 들어온 부대는 들어오다가 이르핀에서 돈자가 되었고 결국 이제 격퇴가 되었고 이 체르니우 쪽에서 들어온 부대는 체르니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브로바리에서 격파가 돼서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흘루이브, 수미도 수미를 먹지 못하고 결국은 뒤로 돌아오다가 이 프릴레프에서 스탑이 됐고 이 흘루이브에서 들어오던 이 부대들도 결국은 여기 니진 여기에서 스톱이 됐죠.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에워싸여 가지고 각계 격파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 해당 부대장은 흘루이브에서 키우로 들어가던 선봉이었어요. 그러다 뒤에 빠져가지고 선봉 후위에서 계속 그냥 있다가 90전차사단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대대장, 연대장 전사한 그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전사하던 바로 그 브로바리 전투 거기에서 깨지니까 자 너희들이 들어가 하고는 명령을 받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니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이 니진부터 프릴레프를 완전히 에워싸버렸죠. 그래서 고립되는데 이때 이 아들인 이 중령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수미 쪽으로 도망가 있었고 이 수미 쪽에 시찰 나온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부대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각각 도망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대장은 제일 먼저 도망가서 수미에 가 있고 수미 쪽 어딘가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상장에게 훈장 그리고 표창을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탈출해가지고 다른 장병들이 그 사진들 보니까 뭐야 이 사람 우리 BTG 장이잖아. 뭐야 우린 그때 탈출하고 있었는데 얘가 왜 지금 상을 받고 있지? 우린 지금 완전 박살났는데 자기 부하들은 사제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고 포로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상을 받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라시대 때 화랑 관창은 자기 아버지가 전선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문 앞으로 성문 앞으로 적진으로 돌격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그게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전쟁을 하면 훈장, 표창 이런 게 막 남발을 할 겁니다. 이날 이후로 이 논란 이후로 이제는 훈장 받는 사람 실명을 공개 안 한대요. 왜? 지금도 엄청나게 자기 아버지 후광을 입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지휘관들이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 받고 있겠죠. 나중에 무슨 상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는 알 바 없고 여기에 지금 흉장에다가 잔뜩 새기는 거 이거 하나 추가는 이 용도로 또 자기 자력에 아주 중요한 이력 하나 추가는 이 용도로 그냥 훈장 남발하고 있겠죠.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잘 만나서 이게 바로 러시아의 현실이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제가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